안녕하세요. 더불어 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현민 이사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주에서 전라북도의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전라북도에 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당사자 조직들, 그리고 부문 조직, 지역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협동과 연대의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 사회적 금융위원장을 함께 맡아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께 사회적 경제의 이해라고 하는 시간으로 주제로 선생님들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큰 주제로는 사회적 경제의 이해라고 잡았지만은 결국 저는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스스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에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이 다소 선생님들의 생각과 좀 다르거나 또 보셨던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성의껏 저의 생각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좀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나락으로 떨어지고 서로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아무리 노력해도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자연 환경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고 그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과 자연의 이 조화로움과 균형이 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로 코로나를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코비드19가 끝나면은 2021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백신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또 다른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정말 안전한 또 안정적인 사회들로 그러한 생활로 복귀가 가능할까요? 저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저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너무 깊숙이 개입되고 들어와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 않고서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과잉 생산, 그리고 부동산, 금융의 거품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이것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일자리는 어쨌든 무인 자동화나 로봇으로 대체되고 우리가 일을 했던 그 일자리 자체도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골목상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도 대형 유통마트, 또 온라인 거래 등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 속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흔히들 우리 주위에 보면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혼잣말로 보통 사회에서 혼밥, 혼술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그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어떤 확진자에 대한 낙인이라든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같은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편에 있어서는 의사, 간호사들과 같은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병원, 가정들과 같은 1차적인, 2차적인 돌봄의 현장에서 막대한 초과노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극복을 위한 우리의 힘들을 키워나가고 사회적 합의들을 조정해 나가기보다는 사회의 해체, 공동체의 균열로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흔히들 저희는 이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들 또는 마을과 뭐 공동체에 평등하게 이렇게 재해가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혹독한 고통들을 가져다 주고요. 이러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현상으로 연결되면서 더욱 어려울수록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 있어서 거지라든지 룸펜, 건달과 같은 분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오히려 사회의 어떤 나쁜 존재로서 배제하고 배척하고 그래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오히려 사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낙오하거나 이탈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분들을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다시 사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시작된 정말 성장, 개발, 거대 개발 담론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외곽으로 변두리로 끊임없이 배제되고 쫓겨났습니다. 저 서울에 정말 그 판자촌에서 달동네 그리고 구도심에서 지금 또다시 계속해서 쫓겨난 곳마다 도시 외곽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이분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저희들은 계속 내쫓고 있는 것 아닐까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반지하로, 옥탑방으로, 쪽방촌으로 결국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 있어서 투명인간, 기생충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보셨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편에 있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모멸감이 만연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 비정상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지 저는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지금 코로나 시대들에 대한 우리의 성찰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배제가 심각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사회적 약자를 그리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어떠한 그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 예산도 더 늘어났고 복지 시스템도 확대되고 확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정말 반비례해서 모멸감이 이 사회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이 복지 확대와 비례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되돌아봐야 할까요? 로제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0년에 미국의 로세토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건데요. 내용이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유로운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경제적인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소득이 낮고 가난할수록 먹는 음식도 상대적으로 부실해서 그러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건데요. 로제토 효과라는 거는 꼭 비단 소득이 낮은 것만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이 상대적으로 부실해도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보다 마을 주민들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도 결국 이웃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의 어떤 지역 문화가 가난,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을 오히려 줄이고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두 세대 전에 이 로세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맛있는 것을, 영양 상태가 더 좋은 것을, 그리고 스스로 더 좋은 조건과 환경들을 경제적 가치로만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떠한 그 관계로서 이어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들을 함께 합의해서 추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995년에요.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2월 달에 일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기억들 하실 건데요. 아마 이렇게 후쿠시마 대지진 이전에는 가장 큰 충격이었고 굉장히 큰 대지진이었었는데요. 그 고베 대지진 당시에 탈출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탈출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를 저희들이 보통 매뉴얼 사회라고 하는데요. 뭐 지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적 상황에 대한 탈출들이 훈련되고 또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훈련만큼이나 약 67% 이상, 70% 가까운 주민들은 훈련에 의해서 자력에 의해서 이러한 그 대지진 상황에서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30%를 놓고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상황, 그 지진의 위기 상황들을 어떠한 도움에 의해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따지면 119 구급대라든지 군인, 경찰과 같은 훈련된 위기 상황, 재난적 상황에서 훈련되어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시설, 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탈출에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고베 대지진 당시에 이러한 긴급 구호단체에 의해서 실제로 탈출에 도움을 받은 분들은 2%가 아닙니다. 약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30% 가까운 분들이 바로 가족과 이웃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들을 만들어 놨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의 도움들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있죠. 그 결과는 실제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그러한 어떤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베 대지진의 교훈 중에 하나가 국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2%도 안 되는 분들만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0% 가까운 분들은 이웃과 친지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이러한 사실들 하나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같은 해인 1995년 여름 7월에
미국 시카고에서는 어마무시한 폭염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시카고 폭염 사태, 뭐 그 에어컨 가동 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온도로는 약 42도, 43도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니까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가들의 그 사람들이 침범해서 막 약탈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일주일 동안 아비규환의 상황들이 이어졌는데요. 76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망했습니다. 폭염 사태로.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들은요, 어린 또는 나이가 드신 이러한 그 취약계층의 그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무법천지의 위험 요인들이 많고 날은 뜨겁고 하니까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재난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고 했듯이 이러한 시카고 폭염 사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장 피해가 컸던 마을들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예, 짐작하셨듯이 사실은 흑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가난한 동네, 예, 빈민촌, 가난한 마을들이 대부분의 사망자와 사상자를 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장 피해가 적었던 10개의 마을 역시도 10개의 마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마을들은 그 인근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 외곽의 마을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10개의 마을 중에 약 3개의 마을은 사망자가 갔던 제일 많았던 마을과 같은 취약한 빈민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가 가장 적었던 마을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궁금했던 그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 구성이 달랐던 겁니다. 이 마을들에는 물론 흑인들도 많았지만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남미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남미에 이주하셨던 분들은요, 흑인과 달리 해가 질 무렵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거나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은 골목에 있는 카페에도 빈 공터에도 함께 모여서 커피 한 잔이든 뭐 술 한 잔을 하면서 하루의 이야기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그 이웃과 굉장히 두터운 일상의 관계들을 유지했던 그 마을들이었는데요. 똑같은 폭염 사태가 일어나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 마을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왔듯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물은 안 떨어졌냐, 집에 아픈 사람은 없느냐, 혹시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은 함께 모여서 이송도 해주고 마을 치안들을 위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도와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95년도 고베 대지진 당시의 어떤 피난 그리고 시카고 폭염에 대처할 때 한 개인이 외톨이로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국가의 어떤 이러한 재난 대비 시스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을에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들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대처의 방식과 그 결과도 굉장히 차이가 났던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단순히 이웃사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서로가 지역적으로 합의하는 것, 그러한 사회를 새롭게 좀 더 그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고요. 이 공동체들을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은 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스스로 자자의 자조,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돕는 거죠. 그리고 공적
영역인 공조, 이거는 퍼블릭, 공공기관 할 때 그 공조가 필요하듯이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웃과의 협조, 공동체적 도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협조, 공조 역시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19년도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요. 그때 정말 그 대피하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긴급 의약품이라든지 물과 음식들이 속속들이 구호품으로 이렇게 재물품으로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분들이 산불로부터 급히 몸을 대피시키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뭘까요? 이웃에 있는 구호단체와 NGO 분들이 이분들에게 맞는 신발을 제공해 줬습니다. 뭐냐면은 급히 산불을 피해서 급히 그 이제 피난을 하시다 보니까 슬리퍼나 아니면 맨발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다음날 우리 집이 멀쩡한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러 갈 때 사실 이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와 보니까 신발이 없거나 슬리퍼였던 거죠. 그럴 때 이웃들이 또 가까운 이러한 그 단체들이 함께 이분들에게 신발을 제공했던 이러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도움은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물품들을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조와 공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협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그겁니다. 왜 사회가 중요한지. 1995년 재난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조, 이거는 어떻게 좀 구분을 이어보면은 사유와 연결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사적 소유에 근거한 경제 시스템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부의축 쪽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르게는 공유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그 퍼블릭으로 운영되어지는 이 경제 시스템은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강제력을 통해 동원되면서 공공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공적 경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시장과 국가가 아닌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공유라고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역 사회에서 도덕과 규범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다른 이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